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올해 최고를 거듭 경신하는 등 6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때이른 더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올해 6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음식물을 통한 식중독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전체 60%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특히 제대로 씻지 않은 생채소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바닷물이 해안에서 먼 바다로 빠르게 흘러나가는 이한류 현상이 지난해엔 예년의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올해부터 이한류 예보를 기존의 3시간 간격에서 1시간으로 촘촘하게 하고 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했습니다. AI를 통한 예술 행위의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그래미 어워즈가 AI로만 만든 곡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AI의 도움을 받은 음악은 특정 부분의 수상이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AI가 만든 음악은 첨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삼중수소는 인체엔 유해하지만 산업적으로는 효용성도 있는 특이한 물질입니다. 삼중수소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사이언스 투데이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올해 최고를 경신하는 등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북중미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들것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환자.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오른 인도의 온열 질환자입니다. 인도 2개 주에서만 지난 주말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높고 습도는 25%가량으로 낮아 주로 노인층에서 열사병과 탈수 증상이 빈번합니다. जो इनके अंदर जो बीमारियां थी वो एग्रेवेट हुई हैं, बढ़ी हैं, क्योंकि ओल्ड एज में लोग गर्मी बर्दाश्त नहीं कर पाते हैं, जिसकी वजह से 나눠주는 물 한 잔으로는 갈증을 가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늘을 찾아 몸을 기대보지만 겪어보지 못한 더위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멕시코의 수도는 가장 더운 초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años o los últimos 20 años no se tenía una ola de calor con esa duración. Por eso la marcamos como atípica. 때이른 더위의 원인으로 꼽히는 엘니뇨는 동물에게도 가혹합니다. 미국 텍사스 바닷가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닷물이 더워져 물속 산소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해변에선 굶어 죽은 야생 조류 사체가 줄지어 발견됐습니다. 역시 엘니뇨로 바닷물 온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Y eso hace que los peces de los que ellos se alimentan se vayan a mayor profundidad y no los tengan al alcance. 엘니뇨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상 고온과 각종 기상 이변을 동반합니다. 특히 이달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1979년보다 1도 이상 높아 역사상 최고로 뜨거운 6월이 될 거란 예측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해수욕장 개장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바닷물이 해안가에서 먼 바다로 빠르게 흘러나가는 역파도, 이한류가 최근 급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한류의 원인과 대비법을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를 벗어난 곳에서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파도로 불리는 이한류에 휩쓸린 겁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한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약 47.9건이 관측됐는데 지난해는 8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구조된 피서객도 10년간 700명이 넘습니다. 이한류는 파도가 클수록 발생 확률이 커지는데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물결 높이, 파고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의 에너지의 증가, 그리고 대기의 안정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바다 부근의 바람이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바다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이한류의 원리와 파도 높이의 관계를 실험해봤습니다. 파고가 낮을 때는 탁구공이 천천히 퍼지면서 밀려나가지만
파고가 높을 때는 탁구공이 빠른 속도로 줄지어 밀려나갑니다. 해안을 따라 일정하지 않은 파도가 먼 바다에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안이랑 가까운 곳에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큰 파도가 들어왔을 때 크게 세파하는 부분과 파도가 작은 부분, 세파가 작게 일어나는 부분의 변화량이 경사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이안류가 만들어집니다. 이안류는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안류 예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씨누리에서 국내 8개 해수욕장별 이안류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3시간 간격 정보를 1시간으로 촘촘하게 하고 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안류에 휩쓸리면 진행 방향의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벗어나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수면에 누워있는 자세로 떠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본격적인 불볕 더비가 시작되면서 식중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엔 특히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 많이 걸리는데 채소를 생으로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재수학원에서 13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학원 내 식당 한 곳에서 조리한 급식을 먹은 학생들로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과 함께 집단 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도 비상입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최근 5년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전체 발생의 60%가 몰렸습니다.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43%였고 학교와 유치원, 기업체 등 집단 급식소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원인 식품은 무생채와 샐러드, 겉절이 등 채소류. 동물의 장내에서 서식하는 병원성 대장균이 덜 숙성된 퇴비나 오염된 물 등을 통해 채소를 오염시킨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기가 아무래도 좋죠. 채소류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병원성 대장균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 땅에다가 놓고 키우잖아요. 축사에서 나오는 게 오염될 수도 있는 거고. 이에 따라 집단 급식소에서 채소류를 제공할 때는 염소 살균제 등에 5분간 담근 뒤 수돗물로 3회 이상 씻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흐르는 물에 잘 씻고 자르는 작업은 세척 뒤에 해야 합니다. 씻은 뒤 실온에 두면 세척 과정에서 생긴 상처 등 때문에 세척 전보다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만큼 바로 먹거나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채소류와 함께 세균성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육류의 경우 완전히 익혀 먹고 씻을 때 주변 식재료로 물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일찍 온 더위에 손 씻기와 조리기구 구분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틀 수밖에 없죠. 그만큼 실외기 화재도 자주 발생하는데 전기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배선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 이곳에 설치된 12대의 에어컨 실외기는 벌써 하루 내내 열을 내뿜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냉방을 강하게 틀어야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천막 같은 걸 실외기 위에 씌워가지고 무더위를 앞둔 올해도 냉방기기 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에어컨의 화재 우려도 큽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 3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이 다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여름인 7월과 8월은 냉방기기에서 시작된 전기 화재 사고가 몰려있는 시기입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는 낡은 에어컨은 사고를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엔 에어컨을 오래 틀게 되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전선이 엉켜 있어 스파크가 튀거나 실외기 자체가 과열돼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당국이 파악한 에어컨 화재는 최근 5년 동안 1,234건, 매년 24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중 80%는 전선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외기가 제대로 관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 연습장이나 숙박시설 같은 곳이 특히 취약한데 이런 곳 중엔 아예 좁은 실내 공간에
실외기를 다닥다닥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에 실외기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용 용량이 낮은 멀티 콘센트를 사용하여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외기 공간 주변에 물건을 놓아두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적재물이 많이 쌓여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런 에어컨 통풍을 또 방해하고 면은 또 에어컨의 실외기 주변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에어컨 성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가정집은 특히 전문가의 도움 없이 에어컨을 분해하거나 실외기에 손대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는 실외기에 전선이 확실하게 끼워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멀티탭이 아니라 전용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선 적정 온도와 세기로 냉방을 유지하는 것도 여름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일찍 시작하면서 당정이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인 7, 8월에는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금년 하절기는 예년에 비해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폭우도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협의를 마친 당정은 여름철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면서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여름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경로당 6만 8천 곳과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여 곳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혹서기인 7월에서 8월 2달 동안 경로당 냉방비를 월 11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같은 기간 지역 아동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까지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 유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취약 노인 안전을 매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이용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활용해 위급 상황 땐 취약 노인을 119에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도시락이나 급식카드 같은 여러 방식을 활용해 여름방학에도 차질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당정은 밝혔습니다. 더위나 폭우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상담이나 순찰, 시설물 안전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기저귀나 생리대는 물론이고요. 뭐 아이스팩에 들어가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고흡수성 수지라고 부릅니다. 이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폐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목재를 이용해서 흡수력을 높이면서도 토양에서 쉽게 썩을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했다고 해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저귀가 늘 뽀송뽀송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말씀하신 고흡수성 수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기저귀나 생리대의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흡수력인데 이 흡수력을 결정짓는 게 고흡수성 수지입니다. 이 석유에서 정제한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이로 백색 가루의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학문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3차원의 그물 구조를 가진 이 물을 좋아하는 고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은 채로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974년에 미국에서 옥수수 전분을 연구하던 중에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이 고흡수성 수지는요, 이 물을 흡수한 뒤에도 물에 녹지 않고 200배 이상 늘어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겔 형태로 바뀌고 이때 물을
새어나오지 않게 머금고 있고 모양만 부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사용 후의 기저귀를 이렇게 눌러보면 안에 말캉말캉한 이런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고흡수성 수지가 물을 머금고 있는 겔로 바뀐 형태입니다. 네. 이 대부분의 기저귀나 생리대의 흡수체 안에는 펄프랑 이 고흡수성 수지를 섞어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이 성능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각 기업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흡성 수지를 얼마나 넣느냐, 또 어떻게 만들어서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용해 투과도가 달라지고 또 얇기, 통풍 이런 여러 가지 성능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흡수성 수지가 좀 액체를 흡수하는 기저귀 말고도 아이스팩에도 사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흡수성 수지가 이 물을 흡수하고 나면 겔 형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이 겔 형태가 된 상태에서 얼리게 되면 실제로 냉기 지속 효과가 얼음보다 2~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만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아니라 이렇게 물컹물컹한 아이스팩을 아실 거예요. 그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이 비닐 속 안에 물과 고흡수성 수지를 같이 넣은 상태에서 이 겔이 부풀어지고 나면 이 상태를 얼려서 우리가 이제 아이스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선식품 보관에 많이들 사용을 해왔는데 사실 지난 몇 년 사이,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로부터 배달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아이스팩 사용이 이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최근에는 뭐 100% 물만 쓰고 있는 아이스팩이나 또 물, 전분, 소금 등이 배합된 이 친환경 아이스팩의 이 활용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이스팩 10개 중에 4개는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가 있는 이 젤 형태의 아이스팩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활용도가 높은 물질인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이 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요즘에야 뭐 물로 된 아이스팩 이외에는 실제로 이제 하수구에 버리지 말라 이 내용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게 버리지 않고 이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예전에는 사실 아이스팩이니까 뜯어서 뭐 싱크대나 하수구에 그냥 쉽게 버렸었던 거거든요. 네. 실제로 2019년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15%가 아이스팩 내용물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앞서 설명했듯이 이 젤 아이스팩, 그러니까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가 있는 아이스팩에 이 내용 재료물은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겔 형태에서 하수구로 그냥 버리게 되면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원인이 1차적으로 되고요. 만약 물과 뒤섞여서 그대로 이 하수구를 통해서 하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로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일반 쓰레기로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이것도 환경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앞서 이야기했지만 뭐 기저귀 생리대는 물론이고 젤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되어 있죠. 네. 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된다면 땅에 매립이 되거나 아니면 소각장에서 태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물이나 액체를 머금은 이 고흡수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겔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태울 때는 고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해가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매립이 된다면, 이 쓰레기가 매립이 된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썩지 않는 물질이잖아요. 네. 플라스틱이니까. 그래서 자연 분해되려면 현재 뭐 100년에서 최소 500년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국내 연구진이 잘 썩고 또 흡수성까지 높은 친환경 소재를 개발했다고 한 건데요. 이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산림과학원 연구진이 개발한 이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입니다. 연구진은 국내 토종 수종인 상수리나무 펄프 용액을 이용을 해서요. 이 물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미세 구멍을 여러 개 낼 수 있는 이 화학적 처리를 우선 했습니다. 그 뒤에 이 펄프 용액을 키토산에 떨구어서 이 캡슐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는 이 물을 흡수한 뒤에도 입자 모양이 유지되면서 고흡수성 능력을 지니게 된 겁니다. 이 기존 고흡수성 수지와 개발한 친환경 소재에 이 각각 인공 소변을 넣고 흡수력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이 지금 눈으로 보면 흡수력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걸 볼 수 있죠. 저희가 같은 시간 같은 양의 물을 넣고 해본 거거든요. 네. 실제로 실험 결과는 개발한 소재가 1g당 최대
800g 이상의 물을 흡수한 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이거는 기존 상용 제품, 그러니까 고흡수성 수지보다 흡수력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개발한 친환경 소재는요, 99% 이상이 천연 재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퇴비화 시설 없이도 이 2, 3년이 지나면 휴지나 종이처럼 땅에서 생분해되는 장점도 지녔습니다. 네, 성능도 좋고 폐기도 가능하니까 이게 그 기존 물질의 어떤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네, 뭐 기술 자체가 뭐 흡수력도 좋고 뭐 땅에서도 썼고 하니까 사실 바로 상용화가 되면 좋고, 실제로 그런 성능들 때문에 현재 기업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개발한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바로 상용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용화 이전에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2가지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대량화입니다. 현재 기술이 연구실 수준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굉장히 소량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일종의 레시피,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과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또 다른 문제는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소재의 99%를 이 천연 재료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많이 비싼 게 문제입니다. 연구진은 소재 캡슐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키토산 용액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소재 혹은 새로운 조합을 찾기 위해서 후속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네. 친환경적이고 또 성능까지 좋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하루빨리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회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바로 삼중수소인데요.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금보다 비싸고 귀한 물질인데요. 삼중수소에 대해서 양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1번인 수소. 원자에게 양성자 1개만 존재하는 일반 수소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1개씩 있는 중수소. 양성자 1개에 중성자가 2개 있는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이 대기에 충돌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수증기나 빗물, 바닷물, 수돗물 등에 녹아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소나 중수소와 달리 불안정한 삼중수소는 방사선의 한 종류인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삼중수소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의 핵심 연료로 활용할 수 있어 비상구나 활주로, 군수품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생산이 어렵다 보니 1g에 3천만 원이 넘어 지구에서 가장 비싼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수로형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우리나라는 월성 원전 내부에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두고 분리 농축해 저장하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각수의 삼중수소를 분리해서 농축하고 저장하는 제거 설비입니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이런 산업적인 효용성과 인체 유해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제거하거나 재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처럼 산소와 결합해 물 형태로 존재해 화학적으로 분리가 어렵습니다. 또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베타선은 에너지가 작아 인체 조직을 투과하지 못하지만 물 형태로 체내에 들어가면 피폭을 일으킵니다. 다만 뼈나 지방에 농축되는 중금속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사작용에 의해 10일 정도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세슘과 같은 다른 핵종에 비해 덜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원소 상태로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에 들어있는 수소를 치환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수소수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삼중수소수는 정상적인 물하고 화학적인 성질이 완전히 똑같아요. 방사선 피폭은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맞지만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일본이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을 계획대로 정화하고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내로 희석해 방류하는지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꾸준히 감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는 2032년에는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위해 착륙선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이때 달까지 착륙선을 실어보낼 로켓도 우리가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 임무를 수행한 발사체는 누리호와 어떻게 다른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3차례 발사 예정인 차세대 발사체. 2030년과 31년 2차례 예비 발사를 거쳐 32년엔 달 표면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47.5m인 누리호보다 5m 이상 외형이 더 커질 뿐 아니라 훨씬 강력한 엔진을 장착합니다. 1단에 75톤급 엔진 4기를 장착한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 발사체는 1단에 100톤급 엔진 5기를 장착합니다. 또 누리호는 2단에 75톤급 엔진 1기를 달았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10톤급 엔진 2기를 장착합니다. 누리호 1차 발사 목표 고도였던 700km를 기준으로 누리호는 1.9톤의 인공위성을 보낼 수 있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3배가 넘는 6.1톤까지 보낼 수 있는 추력입니다.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 궤도까지는 1.8톤의 탑재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와 다른 방식의 터보펌프를 적용해 엔진 효율도 높였습니다. 터보펌프는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실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누리호는 터보펌프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가스를 그대로 배출하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이를 회수해 다시 엔진 연소에 이용합니다.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연소가 진행됐는데 연소가 됐더라도 아직까지 열량 발생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버리기보다는 그놈을 다시 회수해서 연소실로 보내서 나머지 열량을 더 방출시킨다면은 추력 발생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 책임자를 다음 달까지 선임할 계획입니다. 또 개발 사업에 깊숙이 참여할 민간 체계 종합기업을 10월 중으로 선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공동으로 설계와 제작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인 달 착륙 등 본격적인 우주 탐사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올 상반기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벌써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등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모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국 내 20여 개 사이트에서 영상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중국 당국을 통해 삭제하도록 한 불법 URL만도 1,800개가 넘습니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는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대응이 지난달 말 기준 벌써 2만 건을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량 늘었습니다. 더욱이 드라마와 예능, 웹툰 등을 넘어 저작권 피해가 미술계 쪽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황선태 작가 작품 무단 복제의 경우 작가는 물론 작가를 지원해온 갤러리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해서 해결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중국 판권보호 중심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들의 삭제를 요청하고 현지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가동해 대응 속도도 대폭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지어를 모니터링과 체증, 증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말이면 영어와 중국어 사이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동으로 추적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고요. 다음 달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4개국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추가해 6개국으로 늘립니다. 또 저작권 법률 컨설팅과 소송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미술계 등 분야별 단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AI를 활용한 예술 활동의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가 인공지능 AI로만 만든 노래는 참가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미국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는 개정 규정집에서
인간 창작자만 그래미 어워즈에 참가할 수 있다며 인간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은 작품은 어떤 시상 부문에도 부적격이라고 밝혔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은 정도라면 특정 시상 부문에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AI가 만든 음악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Bag onto the tubes and the device. So steel tubes with a sorbent inside, so they're specially made for volatile compound research. So we have the sample, the patient breath samples, which we've prepared and are now in the instrument ready to be run. The thermal dissolver here will heat them up and take the compounds that we've collected from the patient breath in the GP surgery onto the instrument. That is then heated up and goes into our oven, our gas chromatography oven. This is where we separate the compounds that we're interested in, and we do that here. And it heats up to approximately 250 degrees. And then after we separate the compounds of interest, we then detect them with our mass spectrometer, and that's this instrument here. And that's where we actually measure these potential biomarkers for the cancers that we're interested in. The tumor and the environment around the tumor produce metabolites. Some of those metabolites can be detected in the gas phase, and we call them volatile compounds. So those volatile compounds comes from the tumor and the environment and go to the lung and then come in the breath. So detecting those compounds give indication, hope, what type of cancer and whether patient has cancer or no cancer. A compound which are in the gas phase, the volatile compounds, are different between different tumors. And that is why it could be used as a test for multiple cancer in the same test. Like you do a blood test, you take a blood sample, but you can test for a kidney function, you can test for a liver function. In the same, as a breath, we can detect multiple cancers. Different organs, they have different background structure and they have a different environment. The metabolite will depend on the type of the cancer and will depend on the environment of the cancer, and that's why they are different. The technology now allow us to pick up those compounds in a very, very low levels, part per billions or part per trillions. It's like a drop in a swimming pool. So that technology allows the measurement of those compounds at a very low level. So people, early cancer have non-specific symptoms. At this stage, this is when the best should be placed. When I say the patient has a definitive symptoms, like if somebody can't eat, that is too late. So we'd like to get in a stage which is early enough to provide a curative treatment and early enough before the red flag symptoms. The current practice, for instance, for esophagus and
stomach cancer and pancreatic cancer is either to refer the patient for endoscopy or to wait and see whether things gets worse. If we refer everybody for endoscopy, then it will be too many, the system will not cope. If we wait too much and the patient has an early cancer, then it become late cancer by the time the patient have very definitive symptoms. So really, where is the balance here? So what we think, rather than wait and see, do the test. If the test is positive, then the patient will be referred for investigation. If the test is negative, then reassure the patient. And if the symptoms returns, then we can test the patient again and refer. So the test will replace almost wait and see. 담도암은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소한 암이지만 생존율이 췌장암 다음으로 낮고 조기 발견도 어려운 암인데요. 정기적인 검진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담도암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지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담도암은 췌장암, 위암 등에 비해서는 좀 이름이 생소한데요. 이 담도암이 정확히 어떤 암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담도암은 지방을 소화, 흡수하는 역할인 소화액인 담즙을 수송하는 관인 담도에 발생하는 소화기계의 암입니다. 담도의 구조를 저는 나무에 빗대어서 환자들에게 설명드리곤 하는데요. 네. 간을 커다란 나무라고 생각하면 담즙을 만들어내는 간 세포가 나무의 이파리에 해당하고 그 잎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이동하는 나무의 잔가지와 큰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 담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담도의 끝,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십이지장에 연결되어 있고 만들어진 담즙의 일부는 담도의 일부에 해당하는 담낭, 그러니까 보통 알고 계시는 쓸개라는 기관에 저장이 되었다가 식사 시에 십이지장을 통해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담도와 담낭암은 담즙이 이동하는 경로에 해당하는 담도, 그리고 이제 담낭의 상피에서 유래한 암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간 내부에 발생한 간내 담도암, 그리고 좌우의 간내 담도가 모이는 간 문부에 위치한 간문부암, 그리고 간 밖에 위치한 간외 담도암, 담낭에서 발생한 담낭암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에 발생한 암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도암에 걸려서 진행이 되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그래서 암에 의해서 담도가 결국 막히게 되면은 담즙이 원활히 장으로 배출되지 않게 되고 담도에 고여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황달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달은 담즙에 함유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체내에 쌓여서 눈의 흰 자위 그리고 피부, 점막 등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으로 황달이 있을 때 소변색이 붉고 짙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또 담즙이 장으로 배출되지 못해서 가끔은 변 색깔이 회색빛을 띠는 회색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담즙산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피부에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또 고여있는 담즙에 의해서 2차적인 담관염, 담낭염 등을 유발하게 되어서 중증의 전신 감염인 폐혈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암에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불특정한 피로감이라든지 체중 감소, 복통 등이 환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찰이 가능한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담도암에 걸릴 경우 생존율은 얼마나 되나요? 2022년 중앙암등록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담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9%였습니다. 일반인이 5년 뒤에 생존할 확률을 100%라고 가정할 때 담도암에 걸릴 경우는 10명 중에 7명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도암은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한 췌장암 바로 다음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여서 다른 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은 진단 당시에 병기 정도에 따라 그 생존율의 정도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암이 처음 발생한 부위로부터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성 담도암에서 면역항암제 등의 새로운 치료요법들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담도암의 생존율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담도암에 걸리면 좀 회복이 됐어도 재발과 또 전이가 좀 잘 되는 편일까요? 네, 맞습니다. 담도는 간 외에 노출된 부분의 길이가 약 7에서 10cm 정도, 지름은 1cm가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기관이고 그래서 간으로 가는 주요 혈관 구조 및 위나 췌장 등의 다른 장기와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더불어 담낭의 경우에는 장막이라고 부르는 장의 외부막이 간 쪽 면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진단 당시에 간으로의 직접적인 침범이 흔히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해부학적 특징으로 인해서 담도암은 진단 시에 전이 혹은 국소 진행성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완치 목적의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60에서 한 70% 정도의 환자는 재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사망률도 높고 재발과 전이까지 잘 되는 나쁜 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이 담도암이 생기는 건가요? 사실 뭐 한 가지의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반복적인 담도의 염증을 앓았던 그 병력이라든지 간 내의 담석증 그리고 간 경화, B형 신형 간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간 흡축증이라고 하는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 흡충증은 기생충인 간 흡충이 담도에 기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민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드실 경우에 감염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대구, 경남, 부산 등의 낙동강 인근 지역의 담도암 발생률이 전국 대비 높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지역별 암 발생 지도에서도 담도암 환자의 분포가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담도암은 또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인 혈액 검사 그리고 암표지자 검사, 복부 초음파 및 CT, MRI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복부 CT가 저희가 담도암을 진단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에 해당하고 담관을 조형하여서 촬영하는 MRI 기법이 진단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학적으로 담도 내에 종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행성 담관 조형술이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담도 내의 종괴에 대한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 간 내에 종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간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가능합니다. 네, 이 담도암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국내 그 발생 현황이 궁금합니다. 이제 국내에서 담도암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뭐 담도암이 많이 발생하는 성별이나 어떤 위험군이 있을까요? 네, 담도암은 서구권을 기준으로는 연간 10만 명당에 0.35명에서 2명이 채 진단되지 않는 희귀암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보고에 따르면 약 40배까지도 유병률이 높게 보고가 되어서 아시아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암종에 해당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담도암이 7,45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이는 국내 전체의 암 발생의 약 3% 정도를 차지하는 9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에 해당합니다. 2020년 기준 담도암 환자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이 54%, 여성이 46%로 남성에서 조금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연령별로도 20대부터 50대까지는 10만 명당 발생률이 한 2명에서 9명 정도 한 자릿수 발생률을 보이다가 60대부터는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10만 명당 100명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담도암이 그리고 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초기에 인지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담도암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기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이제 위암에서처럼 위내시경이라든지 조기 진단을 위한 예방 검사를 진행하기가 해부학적 구조상으로는 쉽지 않은 암에 해당합니다. 황달과 같은 증상이 환자에게 나타날 때는 암이 이미 진행해서 담도를 막고 있는 상태로 이미 수술적인 처치가 어려운 시기일 때가 많아서요. 현재로서는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60대 이상 환자들의 사람에서는 복부 초음파 등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기 발견이 어려운 특징까지 갖고 있군요. 네. 자, 그렇다면 담도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진단 시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수술을 통해서 암이 발생한 부위를 절제하면 됩니다. 암이 발생한 위치가 수술 범위에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수술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서 간 내 담도암의 경우에는 간 절제만으로도 수술이 종결되기도 하고 간 외 담도암의 경우는 간을 포함해 췌장 일부까지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진단 시점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전체의 약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술이 불가한 국소 진행성 담도암 혹은 전이성 담도암 환자들은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제 표준 항암 화학요법의 1차 요법은 그동안은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표준 치료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인 치료가 약 10여 년 동안 없어서 사실 치료법이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면역항암제 더발루맙을 병용하는 치료법이 기존 항암 화학요법에 비교해서 2년 시점의 생존율을 2배 이상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해서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더발루맙 병용요법은 미국과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수술이 불가한 담도암 치료의 표준 치료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연구는 국내 연구진이 주도해서 국내 환자들을 비롯한 아시아 환자가 절반 이상 포함된 글로벌 임상 연구라는 점에서 국내 담도암 치료에 더욱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기술이 발달을 해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예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담도암을 예방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다른 종류의 암도 마찬가지지만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암을 피하고 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들을 지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인 분들은 국가 검진에서 실시하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 건강한 식이 습관을 유지하시고 또 음주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 정도 이상씩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정기 검진을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지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 생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하이드로젤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과 차의과학대 공동연구팀은 자궁 내막 유래 조직에서 핵과 세포막을 제거해 자궁 세포 환경과 유사한 하이드로젤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하이드로젤을 쥐에 투여한 결과 쥐의 자궁 내막 두께가 회복됐다며 쥐의 자궁에 착상한 배아의 생존율이 90%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자궁 내막 재생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와 인슐린 성장인자 결합 단백질이 관여한다는 점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반도체처럼 전자가 아닌 광자로 작동하는 광반도체의 소자 집적도를 100배 이상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김상식 교수 연구팀은 광반도체의 경우 소자가 촘촘하게 집적될수록 광자들 사이 혼선이 자주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광반도체 칩 위에 격자무늬 줄을 새겨 넣었더니 집적도가 높아져도 혼선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자 집적도가 높아지면 반도체 성능이 개선되고 단가가 낮아진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광반도체를 더 다양한 종류로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가속기연구소 등이 포함된 국내 연구팀이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세른과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속기 입자물리 공동연구팀은 세른의 차세대 입자 가속기 FCC 건설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른은 2012년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보존을 발견한 거대 강입자 가속기 LHC의 뒤를 이을 차세대 가속기 FCC를 2030년대 초반부터 건설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부문 상반기 수상자로 김숙현 안랩수석연구원, 정은영 삼성중공업 프로, 한정은 LG이노텍 책임이 선정됐습니다. 김숙현 안랩수석연구원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V3의 리눅스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등 사이버 보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은영 삼성중공업 프로는 고강도, 강제 등 해양 구조물 용접 재료와 공법을 개발했고 한정은 LG이노텍 책임은 5G용 기판 수제를 개발해서 반도체 패키지 부분 세계 점유율 1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바닷물이 해안에서 먼 바다로 빠르게 흘러가는 이안류의 위험성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안류 예보가 1시간 간격으로 촘촘하게 이루어지니 물놀이 즐기면서도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누워있는 자세로 수면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물살 방향의 45도 방향으로 비스듬히 헤엄쳐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